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전관예우 문제. 이게 참 민감한 전관한테 전관예우를 물어보는 건 굉장히 이제 되게 민감한 문제거든요. 왜냐면 정관을 앞세워서 먹고 살려는 정관이면 그러면 정관예우를 부정하기가 이해상충이 생기는 거죠. 무조건 전관으로서 전관 변호사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나는 정관예우는 없다고 봐. 자, 안녕하세요. 인터뷰 임변입니다. 귀한 게스트들 모시고서 한 회차 한 회차 풀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변호사로서 법조계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력 2년 되지 않은 변호사 후배, 법조계에서 전체적인 경력은 기시지만 이제 변호사로서는 후배. 법조 경력 몇 년이시죠? 지금 제가 2007년부터 판사로 근무해갖고 2024년까지 17년간 판사로 근무했었고요. 네. 2024년 3월부터 지금 1년 6개월 변호사로 활동했으니까 거의 20년? 그 전에 또 변리사로 또 한 4년. 조금 더 많이 하시긴 했네요. 예, 다만 변호사 경력은 선배님이네. 네. 네. 아무튼 어떻게 제가 불러드리면 좋으시겠습니까? 이 김태형 부장님, 김태형 변호사님, 형님 원하시는 걸로 제가. 뭐 형님이 편하지.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합리적인 굉장히 긴 제조 경력에도 불구하고 합리주의자이신 오늘 우리 김태형 서울대 공대 출신 변리사로 김장법률사무소에서 변리사로 4년 가까이 일하시다가 판사로 임관하셔서 부장판사까지 하시고 지금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로 업무를 하고 계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휴먼스토리에서 판사 생활 17년 대한민국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하루, 썸네일이 어그로입니다. 썸네일이 타임차지 100만 원. 근데 실제 타임 차지 요율이 우리 법인에서 나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 요율이 거의 100만 원 정도. 그렇죠. 그 정도 받으셔야죠. 이게 외부에서는 되게 놀라워하시던데 로펌이 굴러가려면 그 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 정도고 사실 외국은 훨씬 높아. 훨씬 비싸죠. 미국 로펌, 뉴욕에 있는 로펌들 보면은 한 시간에 막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뭐 천문학적인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도 아마 여기 바른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큰 로펌은 똑같은 경력인데도 타임 요율이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어. 그렇죠. 김현장 같은데 뭐 달러로 한다는데 내가 언뜻 듣기로는 좀 더 높았거든. 제가 알고 있는 것도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높습니다. 아무튼 높고, 제 타임 차지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뭐 한 3-40 받습니다. 그래서 높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뭐 구독자들이 질문도 하는 거야? 아니요. 그냥 실시간으로 PD님이 실시간으로? 본인이 궁금한 거를. 타임 차지가 어떻게 되는? 저 한 3-40만 원 됩니다. 경력이 지금 몇 년 차지? 저 경력 얼마 안 됐죠. 저 한 5년? 5년이면은 이 5년 대형 차? 로펌보다는 좀 작네. 그치? 보통 한 1-2년 차 정도가 이제 30-40 정도 되는 것 같아. 네네네. 더 규모 있는 회사는 사실은 30에 아예 하지도 않는데 제가 알고 있는 테이블로는. 근데 뭐 아무튼 제가 다 갖는 거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택. 그럼 송무 사건도 타임 차지로 해? 아니요. 송무는 그냥 그거는 저희 이제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고객들 눈높이에 맞지 않고 저는 아주 공격적인 송무를 하기 때문에. 기업 자문만 타임 차지로 하고.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되게 좋은 대안입니다. 제가 검토 이렇게 만만하게 해드리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 홍보. 내가 얼마 전에 저기 특별 현금화 명령이라든지 집행하면서 뭐 이렇게 찾아볼 때 보니까 우리 현서 글이 있더라고, 블로그에. 그 많이 안 하는 건데 강제 집행하면서 나중에 뭐 환가 해갖고 아마 양도 명령한 포스팅을 보셨을 거예요. 양도 명령하거나 현금화하는 그런 것도 뭐 되게 자세히 써놔갖고 네. 깜짝 놀랐지. 그 부분은 또 많은 사람들이 잘 안 터치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막 그거 변호사님들끼리 막 그 포스팅을 무슨 익명 단톡방에서 뭐 이거 보라고 막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국은행에 국고금 채권 압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한국은행 가가지고 돈을 그냥 달라고 하면은 거기 담당자님이 내려와가지고 한국은행에서 돈을 줘요. 나라에 받을 돈을 압류를 하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주거든요. 직접. 근데 이제 국가배상이나 뭐 이런 거에서 돈 받을 게 있다고 뭐 하면서 어떤 변호사님들이 단톡방에서 이거 포스팅 보라고 그 한국은행 국고금 채권 압류를 하면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그거 제가 썼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고금 송무가에다가 질의하시면은 그냥 돈 주는데 그건 사연이 있어가지고 압류까지 한 거다. 그래서 그런 포스팅을 뭐 변호사님들도 보시나 했죠. 근데 엄청 이제 좀 특이한 것들을 간혹가다 합니다.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 별로 재미없으니까 조금 더 이제 영상 좀 망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이 타임 차지를 할 수 있는 게 1시간에 100만 원이면은 뭐 하루 10시간이라면 1000만 원이고,
30일 일하면 뭐 3억. 근데 그게 절대 그렇게 안 되잖아. 그렇죠. 이게 하루에 타임을 쓸 수 있는 게 정말 죽도록 열심히 해도 5시간 이상 쓰기가 어려운 날이 많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당 타임 곱하기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이 한 달 수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네. 타임을 빡빡하게 쓰신다고 하니까 김태형 부장님께 많은 사건 의뢰를 엄청 부탁드립니다. 엄청 빡빡했어. 네. 너무 정직해서 오히려 10시간을 일하고 그냥 다 그거를 줄인다니까. 그래서 클라이언트들이 보면 이거밖에 시간이 안 남았어. 여기서 강력한 자기 어필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아무튼 판사 출신 변호사님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훨씬 더 철저하시다. 아직 이제 세상에 때가 덜 타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판사로 오래 해오셔서 사실 적응이 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현성은 날 봐서 알겠지만 법관도 참 좋은 직업이고 명예롭고 보람이 있는 직업이었는데 난 사실 변호사 하면서 지금 마음도 되게 편하고 나한테 오히려 맞는 옷을 입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요? 오히려 나한테 부여된 어떤 책무와 권위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았고 성격 자체가 편한 걸 추구하고 누구한테 이렇게 막 대접받는다기보다 그냥 서로 편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판사나 뭐 관에 있을 때 이렇게 존중받는 그게 나한테 큰 메릿은 아니었거든. 그거에 비해서 일은 많고 또 지방 근무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급여나 이런 것도 작기 때문에 사실 너무 힘들다 이런 느낌보다 이게 인생이지 뭐 정말 좀 재밌다 이런 느낌을 난 많이 받았어. 사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뭔가 자기 사업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또 클라이언트랑 상대를 해야 되고 아니면 클라이언트 아니더라도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스페셜하지 않나 경험으로서 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랑 이제 되게 친했던 판사 형님이 대기업에 임원으로 들어갔는데 처음 6개월 동안 밤에 잠을 하나도 못 자더라고. 그 이유가 대기업 안에 사내 정치 이것 때문에 맨날 뭐 배신당하고 막 뭐 이상한 소리 듣고 막 판사였을 땐 전혀 당해보지 못한 그런 뒤통수도 많이 맞고 이러면서 잠을 못 잤다고 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좀 운이 좋았는지 작년에 나와서 오히려 법원에 있으면은 만나기 힘든 좋은 좀 사람들 특히 뭐 사업을 하거나 또 좀 진취적인 아티스트들 이런 분들 많이 만나면서 오히려 재밌었고 물론 좀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들보다는 비율이 좋은 분들이 훨씬 많아서 그래도 좀 큰 로펌에 있어서 약간 점잖은 분들이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거 말고 이제 법정에 가면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판사를 오래 했으니까 항상 내가 얘기를 하면은 다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해주는 그런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어느 자리에 가든 아니면 특히 법정에 가면은 그 재판장님 귀를 기울여야 되고 오히려 내가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면박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 처음에 당했을 땐 굉장히 힘들더라고. 처음에 내가 가사 재판을 한 8년 정도 법관 생활 17년 중에 민사 4년 형사 4년 그리고 미국 연수 1년 갔다 오고 나머지 8년을 가사 재판만 했는데 나름대로 보면 가사 전문가잖아. 그렇죠. 아니 뭐 대한민국에 사실 뭐 가사 8년 한 사람 찾기가 뭐 만만치는 않겠죠. 거의 법관 중에서도 되게 드물고 또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변호사로 나오는 사람도 드문데 그래서 이제 첫 재판을 간 거야. 그때 이제 가사 재판 이혼 재판이었는데 양육권에 관해서 막 좀 치열한 다툼이 원고랑 피고 사이에 있었어. 근데 재판장이 뭐 양육권을 어떤 식으로 정하려고 하길래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지식을 동원해서 우리 쪽 변론을 했거든. 그랬더니 갑자기 그 재판장님이 변호사님 가사 재판 처음이시죠? 그러는 거야. 그때 이제 그런 걸 처음 당해보니까 이게 머리가 하얘지더라고.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뇌 정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근데 그때 그래도 이제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재판장님 경험이 좀 있습니다. 8년 했는데요. 8년 밥 먹고 이것만 했습니다. 밥 먹고 이것 말고 8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못하고 그냥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분이 이렇게 갑자기 딱 째려보더라고. 그러면서 또 본인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그 양육권에 관한 일반론을 쫙 설파를 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의뢰인한테 피해를 갈까봐 그냥 이제 꼭 참았지.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와갖고 같이 입정했던 그 동료 변호사한테 뭐 이게 쟁점이랑 관계가 있냐고 가사 재판 처음이죠 이런 말을 변호사한테 왜 하냐고 이럴 수 있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럼요. 저는 구박을 많이 받는 편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도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나는 이게 문제야. 그냥 뭐 변론에 문제가 있거나 내용적으로 오류가 있으면 그걸 지적하면 되는데 가사 재판 처음이죠 이거는 사실
그 쟁점이랑 관련 없이 그 사람의 어떤 야지 주는 거잖아요. 야지 주는 거지. 야지 주는 건데 좀 그래서 이렇게 좀 주눅들게 하려는 건데 그게 옛날 재판장 중에 가끔 그런 식으로 변호사를 제압하려고 야지라는 표현을 써도 되나 근데 뭐 됩니다. 야지 주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이렇게 편법적으로 이렇게 딱 누르는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좀 있더라고. 근데 참 뭐 변호사를 제압해서 뭐 하겠어요.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제압을 해주셔도 되는데 또 합리적으로 또 검토해서 의견 개진하는 걸 야지를 주실 필요는 없지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 PD님 질문 주셨는데 왜 가사를 8년 한 판사님이 드무냐? 구독자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질문. 그렇지. 판사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 할 수 있는 일이 민사재판, 형사재판, 뭐 행정재판, 회생재판, 뭐 그리고 특허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연구관으로 갈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가사재판은 8년 이상 할 수 없는 게 보통 가정법원에 가면은 2년 뭐 길어야 3년 정도 근무하다가 또 다른 지방법원에 가면 거기서 가사재판을 안 하거든. 그렇죠. 가사재판을 8년 정도 하려면은 가사소년 전문법관이라는 특별한 제도. 그래서 그 업무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기에 이제 선발이 돼야지 할 수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 전문법관을 뽑는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했고 그런 경력을 가진 판사가 뭐 3,000명이라면은 10명, 20명도 당연히 안 될 테고. 그러니까 드문 거죠, 뭐. 약간 법원이 일반적인 트랙은 다양한 분야에 균질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올라운더를 제너럴리스트를 그렇죠. 그러니까 제너럴리스트를 거니까. 육성하는 게 보통 이제 법원의 기조니까. 근데 사실 나도 가사소년 전문법관 하면서 특히 소년 재판, 청소년 재판을 해보게 됐는데 그거는 약간 행정적인 그러니까 사법부처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뒤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선도적으로 후견적 복지적인 그런 개념으로 적적인 행정부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은 그 분야거든. 소년 심판 옛날에 뭐 김혜수 씨가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외 사례를 봐도 뭐 스페인이나 이런 데 가면 막 20년, 30년 동안 오랫동안 그것만 한 판사님들이 되게 많은데 가사소년 전문법관으로 근무를 해보니까 내가 그 업무를 제대로 파악해서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까지 사실 1년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사실 1년 6개월 동안 그 소년 재판을 하면서 아이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한 그 처분이 지나고 나보면 좀 엉뚱한 처분인 경우가 있어.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를 다 이해하고 자기가 처분했을 때 그게 어떤 효과를 갖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대로 이해하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매년 2, 3년마다 판사를 바꿔서 익숙해질만 하면 딴 데 보내고 이러면은 사실 우리의 미래인 그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를 할 수 있는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거든.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거는 뭐 내가 회생이나 행정재판이나 그런 쪽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쪽도 분명히 변호사로 오랜 경력을 쌓은 사람들보다 판사가 뭐 그 사람들보다 꼭 법리적으로 앞서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프로세스는 이해해야 되는데 뭐 갑자기 이제 행정재판이나 회생재판 맡고서 오랜 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랑 이렇게 법률을 논쟁할 때는 아무래도 시스템이 약간은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스페셜리스트도 법원에 좀 양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네, 법원행정처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알아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법원 출신이라서 우리 신정이라서 알겠지만 그 안에서 맨날 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해. 뭐 그쵸. 법관 인사라든지 뭐 재판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 TF도 있고 막 난상 토론에다가 막 책자도 엄청 많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결과가 안 나올 때가 또 많더라고 보면. 국회에서는 빨리 돈을 좀 어떻게 좀 해주시는 게 법원 버르장머리를 고칠 생각만 하지 마시고 국회에서는 편집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뭐 정치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요즘에 아무튼 말이 많지. 막 그렇죠. 대법관 증원한다고 뭐 그런 얘기서부터. 네, 뭐 국민의 대의에 따라서 알아서 잘 해주시지 않을까. 저희는 구독자분들만 만족시켜 드리면 되니까. 오프닝 토크를 아직 하지도 못했군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형님께서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벌써 얘기를 다 했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대본대로 이번에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뭐죠? 뭐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뭐. 그렇죠. 내가 왜 그러냐면 네. 어디 다른 채널에서 인터뷰할 때 앞에 뭐 뭘 했고 뭐 했고 이랬더니 그 댓글에 아우 뭐 서두가 뭐 졸라 기네 막 그런 식으로 써놓고 조금 약간 제가 보니까 긴 편이세요. 그치. 결론에 도달하는데 좀 긴 편이셔가지고 지금도 말할 때 그쵸. 이게 약간 이제 MZ 세대도 아닌 것도 있고 또 판사를 오래 갖고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래서 제가 사법연수원 때 되게 재밌는 사람이었거든. 별명이 초크였어 그때. 말도 엄청 빠르고 막 지금 현서처럼 막 탁탁탁 이렇게 빠릿빠릿했는데 판사 생활 오래 하고 나서
그때 연수원 때 본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그때 연수원 교수님 느낌이 딱 난다는 거예요. 말할 그렇죠. 때. 그러니까 약간 좋은 판사가 되기 위해서 많이 바뀌신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설명해주는 판사는 좋은 판사니까. 저랑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면서 변호사랑은 어떻게 알게 된 사이냐. 내가 음악을 좋아해갖고 자작곡도 만들고 뭐 1년에 10억이란 노래 1년에 10억을 벌고 싶다는 그 의지를 담은 그런 노래도 만들어서 훅이 있죠. 1년에 10억. 1년에 10억 막 이래서 그렇게 있습니다. 했는데 그 노래를 같이 활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래퍼 중에 이제 윤비라는 친구가 있어서 윤비 통해서 만나니. 윤비한테 연락을 했고 그때 보니까 그 친구가 직장인 밴드 크루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현서가 먼저 들어와 있었고 나는 이제 추가 멤버로 오디션을 보고 그때 막 목걸이도 받았잖아. 시부인 목걸이 비슷한 거 받고 그때 심사위원이었었어요. 아니 근데 이 질문이 이면서 변호사보다 내가 낫다. 자기 PR 타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 판사 20년 하신 분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굉장히 실례긴 하지만 내가 낫다. 꼽자면 뭐가 있냐는 질문을 해달라고 합니다. 뭘까 뭐 외모는 뭐 비슷한 것 같고 예전 나의 모습이랑 변호사로서는 뭐 이 뭐 재판 업무를 오래 하고 그랬으니까 가사나 뭐 또 엔터 분야에서는 네트워크도 많고 그래서 그런 데서는 조금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아니 뭐 이 법관 출신 분들이 그 장르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딱 그 아무튼 정관분들이 장르가 있어요. 저희가 알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법원 안에서 일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뭐 특히 가사 재판 관련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시죠. 그래서 뭐 비교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사실 그 하루에 지금 변호사로 지금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뭐 100건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돌리는 케이스가 근데 법원에 있을 때는 100건 정도를 한 달에 처리를 했으니까 물론 변호사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다 정리돼 있고 엑기스만 있는 거라서 품이 덜 들긴 하지만 가장 정제된 정보를 한 달에 100건씩 처리하니까 뭐 1년이면 1200건이고 거기에 아까 현서가 변호사 생활하면서 막 조금 이상한 것도 있듯이 여기서도 막 생각지도 못한 정말 뭐 외국 사례도 없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런 케이스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전문성은 있는 거지. 아무튼 원래 이제 잘난 분입니다. 현서보다 어떤 게 낫냐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노래도 잘하고 뭐 운동도 보니까 힘도 되게 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나보다 힘쓸 것 같고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어떤 그 전관 경력을 여러분 전관은 전관입니다. 네. 전관이 왜 전관이냐면 코트넷을 오래 쓰셨다는 거. 네, 코트넷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제가 보기엔. 근데 이게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이 저희 형이랑 찍었던 그 영상이 뭐 최고의 직업은 그거였나요? 쇼츠 제목이? 하니까 그 댓글 달린 거 보셨어요? 뭐 판사 아니면 검사랑 비교하는 게 맞지 않냐고. 문과 끝판왕.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나는 원래 이거거든. 그때 90년대 서울대 전체 수석이 항공우주공학과나 뭐 물리학과 이런 데서 나온 적이 많았고 의대보다 커트라인이 컴퓨터공학과가 높을 때가 많았고 그래서 공부 잘했고 모든 시험은 보면은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였거든. 근데 처음에 그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 뭐였냐? 사법시험이었어. 그 당시에 시험의 끝판왕은 사법시험이다 이래갖고 공대 다닐 때 이제 사법시험을 보러 신림동에 들어갔었지. 근데 딱 들어가서 한 6개월 정도 민법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7과목을 2차까지 해야 되는데 민법 하는데 6개월이 넘게 걸리더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민법이 제일 오래 걸리는 과목이었는데 처음에 민법을 하는데 6개월 넘게 걸리니까 성격이 되게 급하거든. 난 이 공부를 2년 이상 못하겠다. 1년 6개월에 끝내고 싶은데 나머지 7개만 하면 42개월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좌절이 되는 거야. 이게 이거 안 되겠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주변에 너는 공대를 나왔고 또 변리사라는 직업이 민법도 공부해야 되지만 나머지 과목은 이제 지재 과목이고 또 전문 과목도 한 2개 들을 수 있다. 충분히 시간을 아낄 수 있다. 그래서 중간에 돌린 거예요. 그리고 변리사 시험 보고 나서 빨리 붙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특허 쪽으로 해서 특허 범인을 갔으면 아마 변리사가 쭉 됐을 텐데 그때 이제 변리사 뭐 성적도 괜찮고 그래서 김현장에서 러브콜이 와서 김현장에 들어가니까 이제 변리사도 참 좋은 직업인데 거기는 변호사가 이 주류인 그런 회사 법인 변호사들이 딱 주된 역할을 하고 변리사는 약간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때도 어리고 막 자신감은 그냥 하늘을 찌를 때였거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럴 텐데 변호사들이 더 훨씬 급여도 많고 더 하는 일도 더 재밌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거기 다니다가 사법시험을 다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와갖고 사법시험을 다시 받고 처음에는 김현장 같은 데서 유명한 뭐 국제거래나 아니면은 M&A나 이런 거 하는 변호사가 되려고 해서 글로 간 건데 막상 사법연수원에서는 실무 수습을 하다 보니까
판사가 진짜 멋있더라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 로스쿨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를 하다가 안 맞으면 변호사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때도 역시 제일 어려운 걸 하자. 제일 힘든 걸 하자. 판사가 제일 성적 좋은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해서 판사를 한 거였고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도 길어지고 그 인생도 길어졌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이 한 단계 한 단계 시험을 거치면서 판사가 시험 쪽에 끝판왕인 건 맞다는 거지. 뭐 제가 사실 질의드린 요지는 의사와 판사 검사의 직업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물어보는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으로는 나 공부 잘했다를 지금 한 10여 분 동안 설명을 해주셔서 10분이나 됐다고?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체감상으로는 한 10년 정도가 흐른 것 같은데 역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실 만한 상당한 설명력. 근데 내가 이제 법원에 있다 보면은 우리 항상 판사들 법원장님이나 뭐 헌법재판소장님이나 대법원장님이나 이런데 회식 자리 가면은 식사 시간 내내 그분들 얘기를 듣다가 이제 밥만 먹다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그렇게 말이 긴가? 제가 보기엔 짧진 않으십니다. 짧진 않으시고 조금 오래 계셨다면 그분들처럼 되시지 않았을까. 아무튼 경청하는 법관이 좋은 법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판사가 왜 멋있어 보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지금 피디님 주셨는데 맞아요. 그때 판사 실무 수습할 때는 법대에 올라가서 판사님들 세 분 앉아 있을 때 옆에 조그마한 의자 갖고 와서 이렇게 그렇게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느낀 그 법대의 모습도 되게 좋았고 또 제일 좋았던 거는 이제 조정을 한번 그 사법연수생이 조정위원으로 들어가는 그 사건은 사실 되게 소액 사건이긴 한데 그 분쟁을 해결해 주면서 당사자분들이 되게 감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되게 선한 사람은 아닌데 어울리지도 않게 무슨 선행을 했을 때 가슴이 뭉클해질 만큼 좋은 그걸 느꼈거든요. 진짜 내가 평생 해볼만 하겠다. 멋지다. 단순히 막 뭐 100억 1000억 버는 사람이 그 당시엔 멋져 보이진 않았고 이게 진짜 뭐 나한테 천직이다. 그런 강력한 그 스파크가 일었어요. 그 스파크가 왜 꺼지셨나요? 근데 이게 뭐 남녀 관계도 그렇지만 처음에 저도 판사 생활 되게 재밌게 했어요. 재밌게 했다고 하기엔 좀 어폐가 있고 되게 보람차게 그리고 명예롭게 하고 그랬는데 남녀 관계도 오래되면 애정이 식듯이 10년 이상 지나가니까 이게 또 제일 안 좋은 점이 너무 자주 이동을 해요. 한 2, 3년마다 이 법원을 옮겨야 되니까 그게 옛날에 뭐 지역 토착 세력이랑 뭐 유대 관계를 끊으려고 이렇게 인사제도가 시작됐다고는 하던데 그 시스템이 그냥 어느 순간부터 너무 싫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내가 옛날에 그 스파크가 튀었을 때 내가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약간 이런 게 사람의 생각은 바뀌잖아. 그래서 그게 좀 바뀐 거지 뭐 때가 묻은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온 노래가 이제 1년에 10억.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 일단은 뭐 100억 1000억 그때는 그 당시에는 멋있어 보이지 않았다. 그런 저는 정말 이제 우리 판사님들 존경하긴 하지만 그 법관이라는 직업을 멋있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저랑 이제 좀 약간 격이 다르신 분인 거죠. 내가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가? 아니 그냥 뭐 이게 의미 있는 건데 이제 저희 채널이 또 성격이 약간 돈미세 채널이거든요. 물질적인 것에 대한 중요성 이런 거 제가 항상 얘기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근데 그 휴먼 스토리에 그렇게 출연하고 뭐 어그로성으로 그 PD님이 뭐 전직 부장판사 뭐 시간당 100만 원 이렇게 하고 어그로 근데 그 댓글들 보면은 좀 진짜 뭐 판사 출신이 좀 조용히 지내지 나와서 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냐 왜 이렇게 변했냐 그 초심을 잃지 말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난 그런 사람인데 뭐. 그러니까 사건이나 하나 주고서 그런 얘기를 하면 모를까. 저희는 다 삭제합니다 그런 것들. 출연자를 비난하는 그런 댓글은 전부 다 삭제할 예정이니까 많이 이제 달아주시면 너희들이 쓰는 데 30초, 내가 지우는 데 0.1초. 0.1초. 네. 그런 거니까.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엄청 건전한 법관 출신 중에 굉장히 제가 보기엔 건전하거든요. 왜냐면 전관 마케팅 이런 것들. 저는 이제 현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정관분들이랑 사건도 같이 하고 아니면은 정관을 거쳤다가 이제 나온 사건을 제가 하기도 하고 하면서 보면 제가 보기엔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주 건전하고 제가 보기엔 올곧은 그런 기준을 갖고 계신데 근데 뭐 시간당 100만 원인데 어떻게 100만 원 시간당 100만 원인데 10만 원이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법복을 벗으면 다 생활인입니다. 맞아. 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건데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런 걸 제가 이제 너무 어려서부터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저는 아무튼 공무원은 절대 안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급여 차이가 진짜 어느 정도 나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급여는 뭐 사실 내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으니까 정확히 얘기할 수 있고 어디서든 뭐 인터넷만 찾아봐도 다 아는 거니까. 내가 찾아보니까 판사 초봉이 3급 공무원이거든. 판사가 초봉이 한 3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고, 작년에 나올 때 부장판사 2년 차, 그러니까 법조 경력 거의 20년 차 됐을 때 한 800만 원 내외였던 것 같아. 뭐 여기서 다 보여줄 수도 있어. 네. 뭐 은행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믿습니다. 네. 사실은 뭐 800만 원이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닌데 어떤 전문적으로 그 직업을 20년 동안 엄청난 노력을 해서 한 사람 치고는 좀 생활하기는 많은 편은 또 아니지.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적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의 이제 지적인 사무에 종사를 하면서 전문성을 길러온 사람에게는 좀 제가 보기엔 보상이 뭐 충분치는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나와서 변호사로 개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겠죠. 근데 이 미국은 사실 물가도 높긴 하지만 판사가 공무원인 느낌이라기보다 그냥 젖지라고 거기 주마다 연방법원마다 급여가 훨씬 우리보다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연방법원 판사는 뭐 종신으로 할 수 있고 있는데다가 메리트 많은데, 우리나라도 뭐 내가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판사 월급을 좀 공무원 체계랑 좀 다르게 해서 조금 올려주면 어떨까. 이건 다 뭐 사법부 예산 또 독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뭐 아무 허공의 메아리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나는 판사 월급은 나와서도 이렇게 보면은 그 일에 대해서 엄청난 고통, 그 어떤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는 그게 되게 힘든 거거든.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그게 단순히 업무량으로 보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힘든 거기 때문에 나는 판사님들 급여는 조금 더 현실화 해줘야 된다고 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댓글이 달릴 예정입니다. 판사들 세금 더 축내라고 이런 이제 그런 뭐, 댓글이 달릴 예정인데 다 삭제합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판사들에 대한 그 국민들의 시각이 너무 안 좋아.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래도 잘 뭔가 페이스 유지가 되는 조직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는 사실 그 판사직을 그만뒀지만 거기에 있는 그 구성원들 인품이 되게 훌륭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가장 균질하고, 그리고 사실 뭐 좋은 인품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해. 뭐 세상에 지저분한 거, 배신 이런 걸 못 느끼니까. 근데 그래서 다른 어떤 조직보다, 심지어 다른 공무원 조직보다 가장 그나마 부정부패, 비리, 뭐 뒷돈 이런 게 없는 그런 조직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뭐 HR 관점에서, 휴먼 리소스 관점에서 그냥 제가 외부 제3자로 생각하는 거는, 조직적 차원에서는 인력의 퀄리티 컨트롤을 가장 균질하게 잘하는 조직 중 하나인 것 같다. 아니, 왜냐면 균질한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아니면 법원 자체가 조직적으로 노력을 저는 많이 한다고 보거든요. 좋은 훈련 과정을 만들어서 인력 컨트롤도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시고 하는데, 뭐 어디서부터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스테미틱한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저는 업무를 참 이제 되게 넓게 하는데, 저 뭐 수사 대응부터 뭐 일반적인 민사 같은 것도 하고, 신청 사건 엄청 많이 하고, 회생 파산하고, 저 뭐 세무조사 조사 대응도 하고, 공정거래도 하고, 뭐 감행 하면서 제가 진짜 넓게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은 일단 꼽자면 법원이죠. 네. 어쩔 수 없는, 저는 이제 판사는 믿는다. 그 외에는 좀 하지만 판사라는 직업은 좀 특별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급여가 충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괴리가 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직종에다가 이제 급여를 많이 주는 이유가 돈 때문에 사고 치지 말라는 것도 있는데, 물론 지금은 그거를 다른 걸로 좀 메꾸는 느낌. 조직 내 뭐 아무튼 그 문화와 분위기와 다른 여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사고 안 나게 하고 균질하게 하고 유도하는 느낌인데, 시대가 바뀌는데 장사 없죠. 그 쉽지 않은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맞아. 난 진짜 아까 말에 되게 공감하는 게, 판사들이 나도 그랬고 힘든데 거기에 따른 리워드가 별로 없는 걸 버티는 거는 사실 자기 자존심이고 명예였거든. 근데 그게 이제 요즘에 많이 부정당하니까 그런 거를 못 견뎌서 사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전관예우 문제. 이게 참 민감한, 전관한테 전관예우를 물어보는 건 굉장히 이제 그 민감한 문제거든요. 왜냐면 예전에도 뭐 예전부터 계속 지적당했던 게, 약간 그게 모순적인 관계에 있는 게, 정관을 앞세워서 먹고 살려는 정관이면 그러면 정관예우를 부정하기가 이제 이해상충이 생기는 거죠, 무조건. 예. 근데 뭐 아까도 저희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재판 업무에 있어서 부당한 특혜를 준다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아주 어렵다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 전관으로서
정관 변호사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나는 정관예우는 없다고 봐. 정관예우는 없고 전관 출신 변호사의 어떤 전문성은 있다고 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답변인데 이게 뭐 사실 판결문이랑 자기 이름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누구 아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해서 더 유리하게 해주는 거는 자기 양심을 파는 거잖아. 그렇게는 될 수가 없지. 근데 그 실없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누구랑 같이 있었으니까 뭐 했고 내가 배석으로 뭐 같이 있었는데 그 얘기하면 뭐가 된다. 이게 엄청 실없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근데 그런 말씀을 막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뭐 저기가 된다면 그건 사실 완전 불법이고. 그렇죠. 오히려 자기 전문성을 앞세워서 내가 뭐 가사 재판을 많이 했으니까 실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정도 판단을 예측할 수 있고 그걸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고 그 예상되는 방향에 따라서 변론을 준비하고 전략을 짤 수 있는 그 능력으로서 인정을 사실 어떤 전문 분야에서 오랫동안 한 사람이 인정받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능력과 상관없이 그냥 어떤 뭐 무슨 뇌물이나 뭐 인간적인 교류로 그 결과를 뒤집고 한다는 거는 사실 그거는 재판 시스템에 아예 안 맞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불편한 공생관계가 있는 거죠. 일부의 무리한 이제 금전적인 욕심 그래서 때문에. 내가 보기엔 사실 이제 정관 변호사도 나도 그렇지만 자기를 이제 홍보할 때 그냥 나는 뭐 판사 출신이다. 나는 뭐 부장판사 출신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어떤 케이스를 많이 해서 이쪽에 전문성이 있다. 그거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더 많은 케이스를 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은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 싶어. 근데 그냥 그게 아니고 나는 뭐 어느 법원에서 근무해서 누구를 알고 있다. 이거는 사실 자기 실력이랑 전혀 상관없는 문제니까 이거는 좀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참 현실이 웃기죠. 그래서 누가 어디 영장 전담을 하면 영장 전담은 죽어라 고생하는데 돈은 동기들이 버는. 그런 좀 문제지. 그런 이상한 뭐 현상이 없지 않아서 비난장수 같은 그런 느낌이죠. 실제는 전혀 작용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그 눈먼 돈이 그냥 그렇죠. 그게 아무튼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거지. 그래서 이제 법조의 불신이나 이제 판사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뭐 재판은 아주 뭐 불공정할 부분이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사이에 드리워진 뭐 여러 가지 이제 때가 많이 껴있죠. 그 재판으로 공정한 재판으로 가는 길에 곁다리에 이런 혼란들이 있으니까 그거 뭐 어떻게 참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정관 변호사로서 이런 상식적인 답변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해상충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전관은 전관의 유무형의 자산 중 없는 거를 더 강조하거나 사회적 분위기가 더 강조가 될수록 돈을 더 번다. 뭐 이런 이제 금전적인 이해상충 문제가 있으니까. 허튼 소리를 안 하는 게 원래는 맞죠. 그래서 전혀 지금 상식적인 답변을 해주시는 건데 그게 혼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조계가 조금 혼탁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올고준 분들이 법원에 대부분을 구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법원은 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막 아주 의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볼 때마다 이 현수의 탁월한 식견에 네, 식견이 아니었어. 감탄을 금치 못하네. 무슨 말씀? 그리고 또 추가적인 질문이 그러면 변호사로 개업하시고서 후회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괜히 나왔네. 아니 뭐 전혀 난 참 운이 좋은 것 같아. 그런 거 보면은 법원 판사도 사실은 생각보다 길게 한 건데 사실 좋은 평도 좀 받았고 법원 내부에서도 잘 유종의 마무리를 거두고 나왔으니까 지금 전혀 후회가 없는 거야. 딱 진짜 내가 해줄 만큼 해줬고 법원은 나한테 해줄 만큼 해줬고 아름다운 이별을 잘 한 거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타이밍에 제일 좋은 시기에 딱 나온 것 같고 지금 후회는 전혀 안 하는데 갑자기 또 약간 생각이 바뀌는 게 조금 더 젊었을 때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는 약간 있는 거야.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이 좀 너무 빨리 변했고 현서같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할 수도 있고 나도 지금 이렇게 말이 많거나 하기 전에 오래전에 나왔으면 엄청 막 빠릿빠릿하게 많은 걸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 내 주변에 변호사 하는 친구들 중에 진짜 뭐 건물주가 된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 너무 좀 속물같이 보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이 주로 했던 게 예전에 수임료를 스타트업 자문회사에서 이상한 코인 같은 거 좀 많이 받았는데 그걸로 이제 대박이 나갔고 서울에 몇만 평 땅을 사고 뭐 어디 저쪽 성북동에 뭐 건물 몇 개를 샀다는 뭐 직접 친한 사람이니까 직접 듣고 경제적 자유를 얻고 은퇴한 사람들인데 뭐 꼭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게 어렸을 때랑 다르게
현실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돈이 좀 중요해지긴 하더라고.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그 직후에 좀 코인 떡상 코인 떡상할 때 나올 걸이라는 말씀을 저도 자기 전에 맨날 후회합니다. 그래서 특이한 게 뭐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막확 벌었다가 또 다시 욕심이나 재투자했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는데 건물이나 땅을 산 사람들은 그래도 뭐 한 2대까지는 되게 편하게 살 것 같더라고. 갑자기 숙연해지는. 나도 그런 걸 느꼈어 지금. 다음에는 건물주를 한번 모셔놓고 후회를 하시는 인생의 큰 후회 뭐 없다라고 하시지 않을까. 다음에는 한번 건물주를 게스트로 모셔보겠습니다. 아까 그 코인 수입료 이렇게 딱 그 멘트가 나갈 때 현서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눈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눈동자가 집중을 못 하겠어요. 코인 떡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속에 불길과 같은 후회가 아닐까요? 혹시 현서도 그 변호사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렇게 현물로 수입료를 받아본 적은 없어? 현물로요? 우리가 먼저 요구할 수 없는 건데 클라이언트가 지금 돈이 없고 어려우니까 뭐 명품 옷을 주면서 이걸로 잠시 저는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주시면 다 받습니다. 뭐 쌀가마니로 주셔도 받고 한데 보통 그런 거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그냥 우리가 이 수입료를 세금 신고 다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카드로 하든 현금으로 하든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수입료로 이렇게 수입료 100만 원 줬다가 원래는 뭐 300만 원인데 200만 원은 자기가 입던 뭐 중고 루이비통 가방으로 이렇게 딱 줬다. 그럼 그것도 신고를 해야 되나? 원칙적으로 해야지, 그치? 그러나 이제 아무도 신고하지 않겠죠. 그리고 파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뭐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어렵지 않을까.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다. 근데 그 위임인이 갑자기 그거를 갖다가 내가 사실은 이 수입료 일부를 중고 루이비통 백으로 줬다 이렇게 하면은 또 과세 근거가 생기지 않을까? 예, 그러면 이제 서울청 조사 2국에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영치 조사를 받으실 수도. 뭐 농담이고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기에는 세상에 탈세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PD님이 MBTI N이시냐고 상상력이 풍부하신 것 같다고. 전 완전 S인데. 네. 제가 MBTI가 안 바뀌는 게 S예요. 절대 안 바뀌는 게. 그게 99% S고. 제가 보기엔 그러면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받으신 게 아닌가. 아니야. 얼마 전에 코인으로 받으셨거나 아니면 이제 루이비통 백 같은 거 이제 받으셔가지고 그거 이제 신고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를 아니, 전혀 그런 고민하고 계신 게 아니었나.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직한 정관 이런 얘기를 하나요 갑자기. 정직한 정관입니다. 제가 보기엔 과세와 관련된 고민을 하시는 것 자체가. 자, 그럼 다음 질문들로 이 법정 비하인드 이런 거는 이제 약간 너무 이제 틀에 박힌 질문들을 써주셨는데 그런 거보다 이제 감치 이런 거 좀 감치 명령 해보신 적 있으신지? 감치는 예전에 그 양육비 계속 미지급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 단계가 감치거든. 실제 그냥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켜서 감치한 적은 한 번도 없죠. 예, 제가 여쭤봤던 거는 양육비 감치 말고 이제 그냥 법정 난동, 약간 미국의 법정 모욕죄처럼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그때는 감치하면은 서로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퇴정 명령. 처음엔 변론 제한 말씀하지 마세요. 변론 제한하는 거잖아. 변론 제한할 수 있는 재판장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도 난동을 피우면은 퇴정하세요. 그러면은 법정 경위가 끌어내니까 그 정도에서 대부분 다 얌전해져 갖고 다시 오시니까. 제가 만약에 법관을 했었다면 저는 감치를 한 번쯤 꼭 해보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현장에서 약간 좀 그럴 것 같긴 해요. 이제 뭐 전혀 생각 안 하시다가 이게 또 뭐 다 대법원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으니까 감치를 바로 꺼내서 하려고 해도 아무튼 뭐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걸 이제 우리 감치 매뉴얼도 있고. 그래요? 실제 그런 일들이 있어서 뭐 이렇게 비상 버튼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연습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그 프로세스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그렇구나. 그러면 진짜로 자제하시는 거군요. 자제하는 거구나. 자제하는 거구나가 아니라 자제하는 건데.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서 뭐 변론 제한이나 퇴정으로 충분히 될 수 있는 사람을 자기가 감치를 경험해보기 위해서 일부러 감치하는 건 좀 너무 인권적인 면에서 그렇잖아. 그렇군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되게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도 교정할 수 있는. 나는 많이 안 해봤지만 감치를 뭐 서너 번씩 해본 분들은 많이 있어. 그렇군요. 또 그거를 약간 성향 차이인데 나는 뭐
가능하면은 또 원한을 안 만들자 약간 그런 입장이어서 감치는 아니고 갑자기 비슷한 경험이 생각나는데 옛날에 조정에 들어갔다가 조정할 때는 사실 법정만큼 이렇게 법대가 높지도 않고 이렇게 여기 연필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연필로 이렇게 갑자기 목을 찔러갖고 자기가 자해를 해갖고 피가 쫙 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 경우에도 이제 우리 여기 그 안에 CCTV가 있거든. 여기 CCTV가 조정실 안에 있고 또 여기 버튼을 딱 누르면은 1분 안에 딱 경위님들이 확 와. 저는 그거 저 조정하러 가서도 그거 몰랐어요. 그냥 일반 사무실 같은 느낌이라. 그래서 이런 사실 법원의 이야기가 저는 되게 재밌는데요. 중간에 여기에는 안 써주셨는데 VS 한번 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직업 VS. 이것도 굉장히 유치한. 해보신 거 위주로? 직접 해보신 거. 직업 중에서 변리사, 판사, 변호사, 엠넷 VJ, 유튜버. 엠넷 VJ 얘기를 잘 아는데요. 이제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해서 맨날 중학교 때부터는 맨날 라디오 듣고 막 음악 듣고 음악 만들고 이런 게 취미여서 부모님한테 이제 음대를 간다고 하니까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절충점으로 이제 공대를 간 거고 대학교 1학년 여름쯤 그때 엠넷에서 VJ 모집한다 해서 거기에 지원해서 이제 잘 돼서 VJ 생활을 한 2년 가까이 했지. 여름부터. 근데 2년이면 진짜 오래 하셨네요. 근데 그때는 사실 지금처럼 뭐 유튜브도 없고 연예계 진출 교두보이기도 해. 아니 그러니까 노홍철도 약간 노홍철도 거기 엠넷 VJ고 공유 씨도 엠넷 VJ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나랑 같이 그 하얀 거탑의 김영민 선배님 있는 동안 뭐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결국 스타성이나 아니면은 뭐 시청률을 올리지 못했다. 그때 이제 이게 좀 사회가 냉정하구나. 언제 어디서든 잘려도 먹고 살 수 있는 전문직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좀 선회를 했고, 근데 그런 거를 사실 대학교 때 안 해봤으면은 계속 마음속에 저런 인생은 어떨까 이랬는데 빨리 깨우쳤지. 자, 그래서 질문을 드리자면 직업을 하나만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 판사, 변호사, 변리사, 유튜버, 엠넷 VJ. 하나, 둘, 셋. 변호사. 변호사. 네. 가장 변호사를 이제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 VS로 둘 중에 하나만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자, 법원 기준으로 내가 법원에 있었을 때 법원에서 1번 내가 상위권이었다. 2번 내가 하위권이었다. 중위권 없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상위권.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고 사실 하위권이라고 말하시기도 좀 어려운. 그러면 1, 2, 3, 4, 5로 나누겠습니다. 1, 2, 3, 4, 5분입니다. 그래서 1번이 가장 높은 20% 내, 그리고 5번이 가장 낮은 하위 20%. 자, 1, 2, 3, 4, 5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2번 정도는 되지 않을까. 네. 겸손한. 네. 1번은 차마 못 고르시고. 1번 하면 욕 먹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뭐 개업 변호사로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1번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여기 또 이렇게 엘리트 의식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사법연수원 졸업 성적을 갖다가 너가 그 정도 안 됐는데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약간 제가 보기엔 엄청 특이한 문화거든요. 그때 시험 본 거 가지고 정년 퇴임할 때까지 따라다니는. 그치. 근데 뭐 지금 법원 분위기가 옛날에 많이 그렇게 됐다가 요즘에는 약간 좀 완화된 것 같아. 그래서 합리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합리적으로 점점 변해서 뭐 오히려 지방 초임이었던 분들도 중요 요직에 많이 가시고 그게 근데 옛날에 유독 엘리트주의가 있어갖고 그렇죠. 거기에 따른 폐해가 많아갖고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고 성실한 분들이 이제 중요 요직이나 뭐 선발직에 많이 배치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저야 이제 외부인이니까 뭐 기타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이 50, 60 먹고도 어깨 몇 등 했는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몇 안 되는 집단. 그런 얘기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보면 좀 부끄럽지. 아직 미성숙한 소년 같고 사실 그렇게 계속 살았고 그거가 자기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거였던 분들이 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또 VS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억울한 사람 무조건 무죄 받아주기. 별로 안 억울한데 돈 잘 주는 사건 하기. 하나, 둘, 셋. 1번. 1번. 그 돈 안 주는 것도 괜찮습니까? 네. 이런 분이십니다. 그거는 너무 양심에 네. 양심에 털날 것 같아. 저는 2번 합니다. 저는 저 격이 다른 분. 격이 다른 변호사. 저는 이제 무죄는 우리 김태형 변호사님이 받아주실 거고 저는 좀 덜 억울하신 분은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시장에 안 겹쳐서 좋네. 예. 저는 덜 억울한 사람들 거 진짜 잘해줍니다. 왜냐면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질문이 좀 빠졌던 게 판사한테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하는지 피고인으로서
혹은 뭐 당사자로서. 잘 보여서 뭐 소용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나는. 예. 실체가 중요하지. 악어의 눈물처럼 그 앞에서 뭐 잘 보여갖고 하는 거는 보통 상식을 가진 판사라면 안 속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떻게 주문하냐면 상식적인 사람인 척하라고. 말이 통하는. 그러니까 다른 여느 사람들과 달리 이 사람은 말이 통하는 사람인 척하라는 주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신 말만 하지 말고 판사 입장에서 보기에 소통이 가능한 정상적인 당사자라고 어필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해서 실제 좀 효과가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입장에선 다 자기 말이 맞는데 근데 심판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자기 말만 하는 전형적인 당사자로 보일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다들 자기 일이 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그런 거 너무 지겹게 보시니까 맞아. 예,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 하나도 안 억울한데 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뭐 한두 명만 있으면 말이지. 실제로 나는 막 울길래 법정 경위님한테 가서 진짜로 눈물 흘리는 거 맞는지 한번 가서 확인해 보라는 적이 있었어. 예전에 그 유주얼 서스펙트 영화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알고 비슷한 있습니다. 상황이 특히 소년 재판에 보면 너무 많아요. 애들 그 앞에서 막 울다가 이제 딱 그 법정을 나가는 순간 본래 그런 껄렁껄렁한 태도 나오는데 우리 사실 그 바깥에 또 그 요원을 심어놨었거든. 밥만 먹고 판사가 재판만 하는데 그런 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인 당사자가 되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또 vs 800만 원 버는 판사 vs 800만 원 버는 변호사를 하셨는데 이러면 누가 변호사를 합니까? 다 판사라지. 진짜. 예, 이 뭐 그러면은 좀 제가 보기에는 약간 기준을 조금 애매하게 800만 원 버는 판사 vs 2천만 원 버는 변호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밸런스를 잘 잡았다는 얘기죠. 2번. 2번. 진짜 현서 날카롭네. 그 딱 경계선. 2.5배 기준으로 변호사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들 급여를 올려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을 해요. 판사들이 너무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물론 뭐 댓글 엄청 많이 달릴 것 같은데. 그쵸. 이 판사들 이거보다 더 주면 어떡하냐. 또 vs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고객이 돈이 없다고 하는데 클라이언트가 이제 수임료로 떡상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코인 받기 vs 루이비통 가방 받기. 하나, 둘, 셋. 코인 받기. 코인. 그렇죠. 떡상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이제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질문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이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좋네요. 난 이런 게 너무 좋아. 나는 네. 사실 요즘에 맨날 머리 아픈 사건이나 또 상담도 항상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이니까 참 좋네. 오랜만에. 그럼 vs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몇 가지만 더 해볼까요? 가사 재판을 오래 하셨으니까 가사 vs 소년. 하나, 둘, 셋. 소년. 소년을 엄청나게 좋아하시는군요. 소년 좋아하지. 제일 사실 법원에서 했던 일 중에 제일 보람이 있고 내가 나의 그 장점을 가장 많이 발휘했던 재판 분야고 그때 시절이 가장 판사로서 막 흥이 나고 제일 보람차고 그때 만났던 소년들도 기억이 많이 나고. 이런 법관이 어디 있습니까? 난 너무 좋아. 저는 진짜. 근데 진짜 현수 얘기처럼 판사들 중에 소년 안 좋아하는 사람 너무 많아. 왜냐면은 나중에 변호사가 봤을 때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자식이 사고를 쳤다면 빨리 본법인 바른 김태형 변호사님께로 빨리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계도까지 다 완벽하게 해주지 않을까. 저는 뭐 제가 판사였으면 내 자식들 이제 건사하기도 바쁜데 남 자식 재판하는 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게 현서 완전 티지. 그렇죠. 완전한 티입니다. 완전한 티. 나 F가 좀 많거든. F가 뭐 49, 51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엄청나게 많으시군요. 제 기준에는 제가 F가 마이너스 한 30 정도 되거든요. 음수입니다. 음수. 근데 현수도 음악 좋아하잖아. 그렇죠. 그 음악이 그렇죠. 뮤직은 가져다주는 어떤 그런 감수성 그런 거가 공감이 돼. 저는 뮤직도 T처럼 하기 때문에 저는 상업적인 음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안 된 것뿐이지. 상업적 성공을 하고 싶었으나. 그래서 음악을 한 거야? 예, 저는 그게 꿈이었습니다. 상업적 성공을 하고 싶었으나. 다른 게 음악을 들었을 때는 그 돈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좋고 이걸로는 그냥 이대로 그냥 죽어도 되겠다. 그 느낌, 그 감수성. 그 소년 심판을 오래 했던 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드리는 질문은 배고픈 음악가 vs 1년에 10억. 하나, 둘. 바로. 너무나 명쾌하지. 지금 이제 나이가 있고 지금 힘들어. 제가 음악을 그만둔 이유도 그 배고픈 음악가가 싫어가지고 바로 질문도 드리기 전에 바로 1년 10억. 자, 그래서 오늘 인터뷰 아주 귀한 게스트 김태형 변호사님, 형님, 부장님, 파트너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판사님들 좋아하는 게 이런 느낌 때문에 좋아하거든요. 어. 저희처럼 이제 저잣거리에서 와일드한 인생을 살아온 그 사람들과는 조금 격이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상식 자체에 품격이 높다. 내가 봤을 때 현서가 오히려 나보다 어쩌면 법관에 더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사실 말은 뭐 이렇게 뭐 저작거리라 해서 뭐 돈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냉정하고 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인재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법원의 판사로 임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판사로 그런 인터뷰. 감치 신기록을 제가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법관이 된다면 근데 아까 그거는 약간 이상했어. 그러니까 감치 되게 해야 된다고 하고 감치를 왜 안 하냐. 그 보통 이런 질문을 그래서 약간 뭐 사디스트 약간 그런 아니, 법원의 권위를 세우고 권위 세우기 법원에 저희가 그 컨템pt 오브 코트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 편하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법원에 대해서 굉장히 정중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행동을 그 자리에서만큼 재판할 때 엄청 존경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스템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막 변호사들 중에 신발도 약간 운동화인지 구두인지 모르겠는 걸 신고서 법정에 가시는 분들도 제 눈에는 안 좋아 보여요. 그게 현서가 오히려 봤을 때 네. 그런 경험이 많은가 보다. 오히려 이렇게 나는 이제 변호사로 나와갖고 오히려 법원이 너무 좀 권위적이고 좀 면박을 주고 그래서 오히려 법원 쪽에 실망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사법 불신도 뭔가 이게 다 같이 맞물려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 기본적으로 아무튼 존경하고 존중하고 믿어야 되는 건데 지금 뭐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판사가 판단한 건 오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도 뭐 그건 인간적인 한계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있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 역대 대법원장 모토들이 다 다르셨거든. 국민을 섬기는 법원, 법원의 권위를 좀 세우는 법원 이런 거가 있는데 그런 철학이 감치에서 묻어나오는 게 아니죠. 감치를 잘하는 법원. 잡아가두는 법원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농담이고요. 아니 뭐 감치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자 그러니까 재산 명시 신청에 따른 감치가 집행률이 되게 낮아서 집행 단계에서 법원의 힘이 미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고 그런 권위가 지금 제대로 서 있지 않다라는. 그거는 적극 공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양육비도 그러니까 가세파 하시면서 양육비 감치 이런 것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거는 아니 애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애들을 양육비를 줘야 애들이 크고 애들이 똑바로 커야 이제 큰 문제가 안 생기는 건데 근데 제도가 있어도 아무튼 잘 안 되니까. 아무튼 인터뷰 할 때 이렇게 오히려 좋은 인사이트를 줘갖고 아닙니다. 뭐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법원 조직 담당자를 만날 일이 혹시 다른 자리에 있게 되면은 감치를 좀 강력한 권리 위에 잠자지 말고 좀 활용하시라. 그렇죠. 법원에 적극적으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시간이 늦었지만 조금 더 시간 내주시면 식사라도 같이 제가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픕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인터뷰 앞으로도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예리한 질문과 솔직한 답변으로 한번 계속해서 꾸며보겠습니다.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